여기 스탑 넘버 원, 여기야 우리가 보기로 했던 게 요 그림인 거예요. 한번 저 정면을 조금 그늘 속에 가려져 있지만은 저 면을 한번 쳐다봐봐. 자,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 색깔이 황토색을 보이면서 층리가 관찰이 됩니까? 오케이, 줄무늬가 있죠. 쭉 좀 휘어져 있지만은 그림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경계가 아래에 있는 부분에는 전혀 층리가 관찰이 안 되지요. 자, 여기 우리한테 쭉 연결하면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데까지 그림에서 쳐다보게 돼버리면은 그런 그림이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여주고 있죠. 내가 점선을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게 이제 부정합이다 이거예요. 위에는 퇴적층이고 층리가 잘 관찰이 되는, 아래에는 층리가 관찰이 안 되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여기를 조사 많이 하신 분들에 의하면 이게 여러분이 여기 써놓은 거 써놨어. 쿼츠 몬조나이트라고 그랬어. 몬조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화강암의 삼각도표, 어저께 여러분한테 살짝 요 삼각도표 이렇게 해서 석영, 알칼리장성, 사장석의 요 맨 아랫부분이야. 석영은 거의 없는 몬조나이트가 장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밑을 한번 살짝 봐봐. 보면은 거의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어. 밝은색으로만 되어 있을 거야. 거기에 이제 석영이 잠깐 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쿼츠 몬조나이트, 우리말로는 몬조니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화강암이야. 이제 화강암과 그 다음에 위에 놓이는 퇴적암과의 경계 부정합 관계다 이거. 자, 여러분은 어저께 우리 한번 샤우팅을 한번 했는데 그 뒷페이지 보면 여기 있어. 자, 부정합은 4개로 나누어진다. 가장 오른쪽 상단에 요것만 빼고 나머지 3개는 퇴적층과 퇴적층 사이의 경계야.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의 기록이 없는가, 시간은 있었지만은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요걸 이제 하이에이터스라고 그러는데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그래서 퇴적층과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밑에 있는 화성암과 위에 놓여지는 퇴적암 간의 관계, 이름하여 영어로는 non-conformity.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봐. non-conformity. 난정합이야, 우리말로는. 난정합.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오른쪽 그 상단에 있는 것은 angular unconformity. 사교 부정합 혹은 경사 부정합.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지층이 경사를 이루고 있어. 위에 있는 지층은 수평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위에 수평적인 지층이 쌓이기 전에 아래에 있는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죠. 지각 변동의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isconformity. 다시 한번 disconformity. 그래, 침식 부정합이야.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지층의 층리가 같이 평행하게 가는데 위에는 지층이 쌓이면서 아래에 있는 지층을 깎은 거야. 그러면서 이레귤러한 침식면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paraconformity. 그렇지, 평행 부정합. 그럼 위에 있는 지층하고 아래에 있는 지층하고 거의 변화가 없이 같이 나타나는데 요 선으로 그어지는 paraconformity, 그 라인상을 벌써 시간이 없어, 거기에 기록이. 여기에 저 영혼에 가게 되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paraconformity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 왜? 위아래가 동일하게 층준이 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열연대 측정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은 요거를 그렇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다라는. 자, 그러면 다시 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샤우팅 복습. 하나, 맨 첫 번째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오케이. 그 다음 맨 마지막, 오케이. 이제 부정합에 대해서는 좀 알겠죠. 그 시간의 간격은 언컨포미티를 나타내는 기간의 간격은 하이에이터스라고 하는데 HIATUS라고 그래. 거기는 기록이 없는 거죠. 시간은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빅뱅 시대부터 계속 시간은 진행된 거야.
단지 그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는 거야. 자, 그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요 아래는 퇴적층이 쌓이고 그 위에 퇴적층이 계속 쌓였는데 침식이 돼서 없어져 버렸던가, 아니면은 아예 퇴적이 일어나지 않았던가야.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더 조사를 해봐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anyway, 지구 표면에서 쌓이는 이런 퇴적층들의 사이에는 사실 엄청나게 이런 하이에이터스가 많이 기록이 돼 있어. 그러나 그 시간의 간격이 기냐 짧으냐의 차이뿐이에요. 지구 역사라는 건 45억 년이라고 해놨지만 그 사이 간격이 굉장히 많이 빈 공간들이 나타난다. 그거는 위아래의 지층의 기록들을 쳐다보면서 채워 넣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상상력을 넣어가지고. 자, 그게 이제 unconformity를 보러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암석이 주라기 거야. 어제 기억을 혹시 뭐 다시 리마인드 해봐요. 1억 7천만 년대야. 나이가 170MA라고 해주는 million years ago 중생대의 주라기 시기에, 주라기가 200부터 145까지야. MA 사이야. 55 밀리언 이어스 기간을 가지는 건 주라기인데, 주라기 시기인데 거기에 170이니까 200에서 가깝죠. 그래서 전기 주라기에 해당한다라는 얘기. 170. 그러니까 요게 170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격포분지유의 퇴적층이야. 어제 말한 것은 한 87 MA 정도 돼. 170에서 87이니까 약 9천만 년의 시간 갭이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기록이 없는 거야. 왜? 얘들이 이렇게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얘가 큰 거시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봤어. 이제는 부정한 면 자체를 한번 구경하러 가까이 가보자, 이거. 자, 저쪽으로. 자, 여러분들 1억 7천만 년 전짜리 쿼츠 몬조나이트라는 암석을 발로 밟아봤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서 타치해 한 번. 그러면 8,700만 년짜리를 타치하게 되는 거야. 시간의 기록을 점프해서. 자, 그럼 여기가 위치가 어디 되느냐? 여러분이 페이지를 넘기게 돼버리면 내일 진짜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 페이지 찾아봐. 요 페이지. 자, 여기 이 페이지 찾았어요? 예. 여기 페이지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다시 말해서 퇴적 분지가 이렇게 남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퇴적 분지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야. 다시 말해서 퇴적 분지가 밑에가 판판한 게 아니라 요 자체가 단층 운동에서 만들어진 분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 두는 블럭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파트가 되겠어. 이걸 베이스먼트 하이라고 그래. 기반의 조금 높은 부분. 그래서 이건 초기에 이제 분지가 형성되면서 이와 같이 베이스먼트 하이가 있고, 요 가장자리는 그냥 단층으로 잘리는 높낮이가 상당히 큰 수심이 깊은 호수유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분지의 중심부쯤에 좀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쿼츠 몬조나이트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밑에 있는 요 부분이고, 요 아래 있는 지층이 여기 전부 다 쿼츠 몬조 가장자리 전부 다 석영 몬조니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 기반암 자체는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베이스먼트 하이가 되기 전에는 어떠느냐? 이게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던 암석이야. 지금 여기에서 보는 가장자리에 분지 가장자리에 쿼츠 몬조나이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표에 이게 낮아지기 전에는 다 지표의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부분이야. 그런데 석영 몬조니암 자체가 이게 화강암류야. 화강암 비슷한 어디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이야. 저 밑에 이 심성암 자체가 지표로 올라오게 된, 그러다 보면은 그 위에 누르고 있었던 마그마 방을 위로 누르고 있었던 무게가 다 제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팽창을 하게 돼. 그 팽창하게 되는 과정이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처럼
모양의 형성을 바꾸면서 일을 할 수는 없어. 내가 무게가 누르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쪼개지는 수밖에, 깨지는 수밖에. 발륨을 늘리는데 깨지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기반함들을 요 가보면 다 프랙처들이 나들 있어. 깨진 면들이. 그런 지표에 1억 7천만 년 전에 요거 중생대 이 암석들은 심성암들은 지하 심도가 18km에서 한 28km 사이에서 식어진 암석들이야. 이놈아들이 최소 18km를 올라온 거야. 지표로. 위에는 퇴적층이 쌓이기 전에 상당한 두께의 위에 있는 물질이 없어져 버리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 많은 화강암들이 분포해. 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는 화강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비하인드에는 어떤 얘기야? 얘들이 만들어질 때 그 위에 있던 모든 물질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야? 다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여져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 혹은 대구에 사는 사람, 팔공산 이만한 큰 암체가 높게 솟아 있어. 서울의 도봉산, 북한산 다 화강암이야. 그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암이고, 그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걔네들이 그렇게 이렇게 높은 고도를 이루고 있다는 그 위의 물질들은 다 퇴적물로 바뀌어서 더 다른 지표의 낮은 곳으로 다 가버린 거야. 이게 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물질의 락의 사이클에 하나의 서클에 들어가 있다 이건. 자, 그래서 이러한 것 이제 심성암 자체가 올라오면서 여기 보면 다 깨져 있어요. 그죠? 이건 다 지표로 융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는. 자, 여기가 스탑 넘버 2로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스탑 넘버 2. 우리가 이제 건너편을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쳐다보게 돼버리면은 수평 층리가 잘 관찰이 되지요. 여기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지층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평으로 잘 발달돼 있죠. 그렇게 보이나요? 네. 예, 수평으로 잘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게 돼버리면은 무늬가 그려져 있네. 그치? 수평층이 이제 휘어져 있네. 그죠? 여기가 주로 잘 관찰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지층을 가지고 위아래가 어떻게 돼 있어?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쌓이고 난 이후에. 근데 위에 있는 지층도 아직 퇴적층이 쌓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쌓였기 때문에 아직 퇴적층은 고화되지가 않았지요. 단단해지지 않았죠, 암석화로. 그런 상태 내에서 이게 변화를 받은 거야. 데포메이션, 변형작용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서 soft, SOFT, sediment, deformation, DEFORMATION, structure. 그래서 연질 퇴적물 변형작용이라고 그래. 우리말로는 약자로 해서 SSDS라고 하고, Soft Sediment Deformation Structures. 자, 이거는 우리가 저 채석강 조금 이제 여기 끝나고 가서 저쪽에 가서 더 멋진 모습을 볼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맛배기로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위 상하의 지층은 변화가 없고, 그 지층이 쌓이고 난 이후에 위에 층이 쌓이기 전에 변형작용을 받았구나 라는 것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관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받은 지층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쭉 고층준을 따라가 봐. 여기 보면은 변형작용이 관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변형작용을 받은 지층은 색깔이 어두운 컬러야. 세립질의 퇴적물로 구성이 돼 있어. 지금 여기가. 그 옆에 밝은색으로 보이는 지층, 즉 위에 있는 지층도 역시 마찬가지. 밝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층들은 조금 조립질이야. 샌디한 퇴적물들이에요.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 오른쪽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색의 지층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지층 간의 그 경계들이 제멋대로야. 여기 보이는 따라가 봅니까? 이렇게
여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여져 나갔고, 여기 하나는 또 이렇게 깎여져 나갔고, 그 아래는 여기 이렇게 깎여져 나갔고, 하천의 모양이 여러 번에 걸쳐서 침식작용을 일으키면서 모래질 퇴적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걸 약간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쇳널로 깎은 하천의 모양을 띠는 샌드바디들이 위에 단면을 이제 그려놓은 곳들인데, 이런 모습이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다. 하천이 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고 양옆으로 움직여가면서 깎여 시기에 따라서 변화를 했지요. 그렇게 보입니까? 야, 몇 사람만 대답하네? 네. 오케이. 자, 여기 스톱 넘버 3가 되겠는데, 오는 동안까지 지층이 어떻게 돼 있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지. 그지? 여기가 어저께 간단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에 쌓인 퇴적물들이라고 그랬어? 어떤 환경? 바다? 호수, 그지? 들었죠? 그 호수 중에서 성인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맨 위에 있는 줄에 있는 거였는데, 구조호야. 구조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이 작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꺼진 장소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쌓으면 이제 지표 아래로 만큼 뚝 내려앉아 버리니까 집안이, 거기에 이제 물이 차오르게 된 거죠. 지표에 있는 물들이 이제 그리 비가 오거나 그러면 모여들겠잖아. 그러면서 이제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호수 퇴적층인데, 기록으로는 그 호수 퇴적층이 우리 아까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동안부터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 수평 층리가 계속 발달이 돼 있죠.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상당히 폭은 넓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퇴적층들이 차곡차곡 수평적으로 쌓였다는, 호수는 깊었고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근데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응? 오케이, 여러분 느낀 대로. 밝은데 어두워요. 어렵다 그거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응? 군데군데 밝아요. 군데군데 밝아요. 그거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면 군데군데 아닌 데는 어두워요. 그치? 어두운 색깔이다 이거야. 실제 여러분이면 물론 조수에 올라와 가지고 젖어 있는 색깔일 수도 있겠지만은 검은색을 띠야. 어두운 색을. 퇴적층의 경우에는 이가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 여러분이 이제 화성암, 심성암에는 그 분출암, 이런 암석들은 전부 다 색깔이 조금 단순해. 거기도 어둡고 밝은 색을 띠는 거. 거기는 뭐냐? 마그네슘 아이온의 함량에 따라 가지고, 이게 높으면은 어두운 색을 띠고, 그 다음에 그게 적으면은 밝은 색을 띠게 되는. 여러분 어제 보여준 그 화강암 같은 데는 밝은 색이 거의, 그죠? 근데 퇴적하면은 그 두 개의 색을 벗어나서 검은색이, 어두운 색이 다크 색 있는가 하면은 붉은색을 띠는 지층도 있고, 여기 혹시 대구 근방에 사는 사람이면 거기에는 경상분지에 쌓인 퇴적층들이 아주 붉은색을 띠요. 그죠? 또는 그레이 칼라를 띠기도 하고, 어떤 데는 녹색을 띠기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퇴적층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과 유기물과 그 다음에 철의 이온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잠깐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물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의 생명체는 간단하게 화학식 3개 주된 원소로 하면 어떻게 돼? 어떤 원소가 필요해? 탄소. 그 다음에 응? 하나는 했어. 2개.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CHO야. 가장 주된 게. 여기에 물론 질소, 피인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은 그 마이너하고, 요 3개 상대적인 비율은 C하고 H하고 O하고 상대적인 비율은 CH2O가 돼. 여러분이 광합성식 배웠어 안 배웠어? 어떻게 되지? CO2하고
H2O하고 한 건데죠. 식물이 하는 짓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합해가지고 요걸 다 그대로 합으로 하면은 광합성에 관계돼서 이제 호흡하고 관련되는 거에 반대 역식으로 관계되죠. 그걸 여러분이 된 것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CO2하고 H2하고 합해보면은 CH2O 약자로 하게 되고 플러스 O2로 나오는 산소가 나오는 거야. 반대식은 이제 호흡이 되는 거고 다시 CO2하고 H2O로 분해가 돼 버리는 거고. 자, 그러면 모든 유기물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살점도 머리카락 뭐 다 해도 CH2O야. 약자로 하게 돼 버리면. 그러면 광합성 식에서의 반대는 호흡의 식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지. 이러면은 이게 다시 CO2가 H2로 바뀌어 버리니까. 자, 퇴적물이 호수 퇴적층에 수면에 살던 퇴적물들이 플랑크톤들이나 주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살다가 죽으면은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야. 물론 내리하는 동안에도 물속에 용존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일어나지만은 바닥으로 양쪽으로 많으면 어두워질 거야. 자, 이런 과정 중에서 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됐어. 거기에 산소가 공급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 CH2O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스테이크 생각해봐. 고기, 비프. 색깔은 붉은색을 띠는 줄. 그러다가 점점점 불판에 오래 구우면 무슨 색으로 변해? 검은색으로 변하지.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표층에 살던 플랑크톤들을 바닥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퇴적층과 같이 쌓인단 말이에요. 퇴적물하고. 그러고 나서 점점점 열을 받게 돼버리면 탄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무슨 색깔로 바뀐다? 검은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검은색의 지층들은 이와 같이 유기물이 들어있는 것들이야.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것들이야. 이게 요즘에 산고락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석유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검은색. 그러면 이제 산소가 많으면은 밝은색을 띌 수밖에. 다 분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밝은색을 띠는 지층은 유기물이 없는 거고, 유기물이 많은 것들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어두운 색을 띠는 지층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FE가 또 이제는 전화가 몇가 이온이 이가가 있어? 이가 상가가 있잖아. FE 이가는 검은색을 띠어. FE 3가가 되면은 붉은색을 띠어. 붉은색을 띠기 위해서 이가에서 상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또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화 환경이다. 산화 환경 내에서 FE의 상가로 가게 돼버리면은 만들어지는 광물은 적철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봤죠? FeO3가 돼서 붉은색을 띠는 퇴적층이 만들어진다. 산화 환경 내에서. 역으로 환원 환경 내에서는 FE가 이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또 띠게 돼. 그 다음에 FE가 이제 이거 여러분이 우리 맥주병 되게 무슨 컬러야? 맥주 갈색 색깔. 청량음료, 사이다. 어? 무슨 색깔? 사이다병. 그지? 그린 색깔이지. 자, 여기에도 유리의 기본 원료는 SiO2인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첨가제를 집어넣어.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Fe3가를 집어넣으면 갈색으로 바뀌고 맥주병이 되고, 그 다음에 Fe2가를 집어넣으면 사이다병의 그린 컬러로 만들어져. 이와 같이 이제 Fe2가 3가에 따라서 또 컬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층을 우리가 색깔을 보고 구별을 하게 되면 그러한 비하인드에 이러한 것이 기작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어두운 색을 띠는 지층은 아래에 주로 많이 쌓여 있고 위에 있는 지층은 조금 더 밝은 색이죠. 유기물의 함량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유기물의 함량 차이는 또 뭐에 의해서? 용존 산소량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알갱이 사이즈로 봤을 때 검은색을 떼는 지층들은 색깔이 작아. 이질물들이 머드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이질암이야. 그 위에 밝은색을 띠는 부분은 약간 샌디의 모래질 퇴적물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세립질 퇴적물들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거기는 산소가 별로 없었던 장소다. 그러면 그 호수는 어떤 호수였냐? 층리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왜? 위에서 햇빛이 계속 비추게 되면 위에 표층물이 더러워지죠. 물은 몇 도의 온도가 때 가장 밀도가 커? 몇 도? 4도. 4도 때 가장 밀도가 크다 이거야. 위에는 덮여지고 있으면 이거는 4도 이상이죠. 저 밑에는 가까운 4도의 물이 되겠죠. 이 밀도로 안정화되거든. 호수물이 층류화를 이뤄버리겠대. 안 움직이는 게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쌓인 이제 유기물이 많은 퇴적물들은 어두운 색을 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 스탑 넘버 3의 1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불연성면이 나타나죠. 이렇게 단층이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퇴적층을 여기 쳐다보게 돼버리면 여기 요 수평 층리를 이루고 있는 지층 중에 좀 괴상으로 매시브하게 층리가 잘 관찰되지 않는 층주이 나타납니다. 좀 멀다마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층주를 따라가게 돼버리면 모양이 쭉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자, 그 사진이 지금 이제 여기 사진이 되겠는데, 여러분 요 책자에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위에서 쳐다본 것처럼 요 하나하나의 채널의 모습이야. 단면을 보고 있는 거야. 단지 여기 채널의 단면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봤던 것보다는 폭이 굉장히 넓고 수심이 얕아. 여러분이 뭐 이미지 속에 이제 그려넣어봐. 아, 호수였는데 호수에 사면이 있다 이거. 물속 밑에 지금 다 잠수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물속에 그 잠수하는 사면에 있는 그 사면에 조금 더 멀어진 사면을 벗어나게 되면 아래에 있는 보고 있는 것처럼 검은색의 세립질 퇴적층이 넓게 분포해 쌓여 있는데, 그 사면에 채널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깎으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기서 이 채널 카팅이 되면서 채널 필 스트럭처를 보고 있다. 거기를 채우고 있는. 그래서 요거 윗부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건 좀 조금 하천이 물속의 사면을 따른 하천이 쭉 발달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위에서 본 거는 조금 폭이 좁으면서 수심이 조금 깊고, 하천이 여기서는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폭이 넓고 그 대신 얕고, 자, 그거는 뭘 또 이야기해 주느냐, 결국 수심하고 관련돼 있다. 이게 전체적인 호수에 여기서 발달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사면의 아래쪽이야. 아까 위에서 저기서 보는 거는 사면이 조금 높은 쪽이고, 그래서 공간적인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진다라는. 근데 이제 저희 끝에 사면의 절벽 가까이 가게 돼버리면 거기에 또 불연성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저기 안 간다면은 저기 이렇게 패인 이렇게 모습이 보이죠. 또 하나의 채널이 깎고 있는 거야. 보입니까? 저기 보면은 여기 멀어. 저 끝부분에 있는 거 요거. 채널이 깎고 있는 것 때문에 아랫면의 면적은 모습은 어떻게 돼? 이레귤러, 불규칙하죠. 밑에 바닥을 깎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하천 모습의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 하천의 모습은 하천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겹겹이 겹쳐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자, 아까 우리가 저기서 다시 나가다 이제 여러분이 보지만은 거기에 변형된 지층이 있고 그 옆에 하천의 단면들이 관찰이 된다고 했죠. 그거는 변형이 먼저 일어나고 하천이 깎아버린 거야. 그 위에 있는 지층이 쌓이는 과정 중에서 시기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도
구별해낼 수 있다는. 자, 필요한 사람 이제 사진 좀 찍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평평한 바닥들이 보이죠. 물론 원래 수평 지층이었기 때문에 깎여져 버리면은 평탄하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이름하여 지형적인 이름으로 해식대지라고 그래. 파도에 의해서 깎여진 대지. 침식 지형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지층이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지요. 아래에 있는 지층도 수평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불연속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지층이 올라탔어요, 위로. 그러면서 그 올라탄 면적이 저 위에 있는 수평 층준을 따라서 흘러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렇게 올라탄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에 좀 밝은 색을 띠는 부분들이 있죠. 지층이. 그 지층이 요 밑에 있는 아래층이 있죠. 그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원래가. 그런데 요같이 이제 밀려서 올라가 버린 거야. 밀리면서 올라가면서 마찰이 생기겠죠. 조금 거부감이. 그래서 이렇게 좀 휘어져 버려. 위에 있는 게 올라가면서. 자, 이같이 역단층의 하나의 일종이야 이게. 그런데 저각도로 일어나는 역단층이야. 자, 역단층은 지각이 축소하는 거죠. 짧아지는 거죠. 정단층은 지각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고, 역단층은 지각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이제 횡압력이 작용한 거야, 양쪽에서. 그러면서 저 같이 잘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암석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고화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게 변형작용. 이제 스탑 넘버 5가 되겠습니다. 책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자, 여기 한번 정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대개 아래쪽에서는 수평 층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검은색으로 어두운 색의 지층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조금 더 밝은 색을 띠는, 그 다음에 지층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죠, 아래보다. 그죠? 이게 이제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끝을 한번 보면은 지층이 어떻게 돼? 이 검은색의 지층은 수평으로 나가는데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내려앉아 있죠. 그죠? 사각으로. 일종의 마치 사층리처럼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고물체가 이쪽으로 있어서 여기는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무로 가려졌어.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둥그런 하나의 마운드 형태, 산 둔덕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층의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저 건너편에서 쳐다봤던 거는 남쪽 경계의 분지의 남쪽 경계에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보는 하천에 잘려진 단면의 모습도 남쪽 바운더리에서부터 온 하천의 모습이야.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보다는 분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어. 경계에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 이같이 마운드 형태로 띄어지는 지층이, 이제 사실은 저게 사층리가 아니라 원래 퇴적층이 쌓일 때 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어. 그거는 우리가 넘어가서 쳐다보면 더 이제 확연히 드러날 텐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제 단면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또 보고 갈 거는, 지금 이따 우리 내려가서 보기로 하자. 저리 가자. 이제 저 다리 피어로 저 올라가. 자, 여기가 스탑 넘버 6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의 사진이고, 아마 여러분이 이 가이드북의 맨 첫 장이야. 표지도 지금 이걸로 지금 돼 있을 거야. 오, 그치?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거야. 오, 그치? 그래. 열어서 보자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쳐다보게 돼버리면 맨 위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 봐. 맨 위에. 델타 로브 디파짓이라고 돼 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된 거냐. 우선 여러분들은 여기서 모양을 한번 봐. 단면이야. 이쪽에 지금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들,
그죠? 큰 두께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러면서 밑으로 만나죠. 그 다음에 이쪽은 경사가 어떻게 돼 있어? 또 이렇게 가죠. 오케이?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단면이 둥글수는 이런 모습이죠. 그 아래에는 이제 층리가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 연결돼서. 자, 그 다음에 저기도 또 하나 봐. 저 가운데. 거기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렇게 보입니까? 아, 소리가 적다? 그지? 거기도 하나의 단면이야. 그러나 파시블하게 지금 위에도 여기 하나 또 있는데 클리어하지는 않아. 여기서 나무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단면을 보고 있는 것은 뭐의 단면이냐?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사면의 베이스 오브 슬롭 밑으로 내려오게 돼버리면은 퍼진다 이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이렇게 둔덕이 모양의 이렇게 쌓아놓을 거야. 그의 단면이 모습이 이와 같이 마운드 쉐입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보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내 말은 항상 퀘스천을 붙이고 들어. 일단은 자, 이렇게 이런 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퇴적의 로브라고 그래. 요거 하나하나를. 그리고 데포지션을 로브로 되어 있는 퇴적층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면에 멀리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경계가 어디에 가까운 거야? 사면이 어떻게 발달하니? 남쪽 경계에 가까운 곳이야. 그곳에서부터 지금 요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방향이. 디렉션이. 즉 북쪽, 북동쪽 방향으로. 자, 근데 그 위아래 지층은 어때? 다 수평 층리를 관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야? 분지의 호수 분지의 안쪽 가운데 깊은 곳이다 이거야. 레이크 베이슨의 딥 베이슨으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데포지션 로브가 요 사면에서 흘러 내려와서 바닥으로 이렇게 쫙 쌓인 것들이야.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층리가 저는 어두운 색을 보이죠. 그 다음 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죠? 또 잠잠했던 시기야.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로브가 또 한번 흘러 내려온 거고, 그 위로 가면서 또 다시 어두운 색의 지층이 또 쌓여 있고, 자, 그 위에 이제 밝은 색을 띠는 지층들이 나와, 조금. 그러면서 지층의 두께가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지층보다는 굵을 거야. 두꺼울 거야. 저기는 다 터비다이트야. 덴서티 카런트, 밀도리에 의해서 운반되어 온 퇴적층들이야. 걔들은 수평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 분지 베이스로 오면서 가장자리로 맨 밑에 내려오면서 쫙 퍼지면서 흘러내려버려. 로브를 만들지 않고 그냥 퍼져나가면서 쌓인 퇴적층들이야. 자, 여기 아래에 여러분이 아래 지층을 보면은 수평층리 그대로 있죠. 아래는 어두운 색을 띠는. 왜 어둡다고 그랬어? 유기물. 그 유기물은 왜 보존되어 있는 거야?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이렇게 링크가 계속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하는 거고 있는 건데. 자, 그 위에 지층에 보면은 뒤틀어져 있죠. 속이 좀 아픈가 봐. 소화불량이야. 그치?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지층은 또 어때? 뒤틀어져 있는 지층 그 위에 또 보면은 약간 수평인층이 또 발달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놓여지는 지층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쁘지는 않지만 또 뒤틀어져 있어. 층리가 좀 깨졌어 거기에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층이 층리가 제 모습을, 여기 아래 변형되어 있는 거는 제 모습을 유지하면서 원래 쌓였던 층리에 그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흔들었나? 아까 여러분한테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멀리서 봤던 첫 번째 스탑 2에서 봤던 소프트 세디먼트 데포메이션 스트럭처인데 이게 연질 퇴적물 변형 구조인데 누가 속을 뒤틀어 놓게 만들었나? 잔잔하게 쌓여 있었는데 뭔가 건드렸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디라고요? 원래 퇴적층이 쌓일 장소는 물속. 물속이니까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에는 물들이 많이 들어있어. 아직은 포함하고 있어. 근데 누가 건드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 물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주변에 있는 퇴적물하고 같이 휘어 놓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액화작용이라고 그래.
리퀴팩션이라고 그래서 흔들어 시키는. 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이제 변형된 구조가 관찰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분지 내부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면은 분지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했느냐, 다양합니다. 만들 수 있는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이 지진이 나게 돼버리면, 우리 포항에 지진 나고 그랬을 때 경주 액화 현상이 난다고 그랬죠? 들어봤어요, 방송에? 막 이게 머드가 막 위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기도 하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자, 그와 같이 외적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퇴적층이 이렇게 삼면에 쌓여 있는데 많은 속도로 쌓여 있는 데서 이게 안식각이라고 퇴적물이 바닥에 놓여질 수 있는 각도가 있는데, 안정하게 이 각도를 넘어섰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그 퇴적층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밀려 내려봐 버리지. 마치 슬럼핑이라고 해주는 그런 속도가 있겠죠. 아니면은 물을 함유하기에는 주로 이제 세립질 퇴적물이니까 세립질 퇴적물들이 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위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퇴적층이 두꺼운 게 눌러버리면은, 더 쌓여버리면은 물이 어떻게 다 도망치겠지. 눌려져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변형 구조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자, 이와 같이 원인은 다양해. 누가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더 뒤편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일단은 누가 건드려 놨어, 내부든 외부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쳐다보게 돼버리면은 수없이 많은 알갱이 큰 것들이 관찰되잖아. 세립질 사이에서도 이렇게 샌드한 지층들이 피현이 되면서 깨트려진 거야. 원래 수평층으로 발달이 돼 있던 샌드층들이 마치 하나하나 지금 떨어져 나가서 마치 블럭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컨티뉴어스 연장성이 있는 이런 밑에 있는 샌드와 같은 지층이었어. 그게 뒤틀어지면서 끊어진 것들이야. 근데 세립질 퇴적물들은 그냥 같이 밀려져 가는데, 조금 더 조립질은 이게 응집력이 없는 거야, 알갱이들이. 그러니까 끊어져 버려. 자, 근데 그 위에는 이제 저 두꺼운 저 알갱이 큰 것들하고 세립질 퇴적물하고 섞여 있어. 그러면서 변형이 일어나 있어. 자, 여러분한테 어저께 이야기한 거 중에 하나, 스팁 슬롭 델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퇴적물의 이동 방법은 여기 써 있죠. 세디멘트 그래비티 플로우에서 일어난다. 퇴적물 중력류에 의해서. 그죠? 정상적인 카런트에 의해서 퇴적물이 운반되는 게 아니라 퇴적물이 따르니까 밀도가 높은 거야, 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력이 작동해서 끌고 내려가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 무슨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 데브리 플로우, 따라서 해요. 데브리 플로우. 또 하나는 데브리 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ensity current, 밀도류에 의한 것들이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지겹게 볼 거야. 요 세 가지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쌓여 있는 퇴적물들을.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얘네들은 요 맨 위에 것들이야. 데브리 플로우에 의한 것들이야. 암설류에 의해서. 데포지셔널 로브라고 해주는 거, LOBE.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단면을 우리가 가까이 와서 지금 여기서 쳐다보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퇴적층에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퇴적층이 위로 쌓이면서 모양이 가장자리 쪽에서는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죠, 시기적으로. 그러면서 이 데포지셔널 로브 자체가 커진 거야. 그만.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이 조립질인 퇴적물이야. 로브의 맨 아랫부분 보면은 가까이에 정면에, 그죠? 네. 그 밑에 있는 퇴적층, 물을 가진 퇴적층이 어떻게 돼 있어? 변형이 돼 버리지, 무게에 의해서. 이거를 여기서 나타나는 소프트 세디먼트 데포메이션은 무게에 의해서. 위에 있는 퇴적층이 덤핑 이렇게 해주니까 아래에 있는 지층에 물이 도망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소프트 세디먼트 데포메이션이라는 원인 하나를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저기 밑에 하면 저기 사진 찍는다고 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밑에 그 데포지셔널 로브 퇴적물이 아래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죠. 깎여 있죠. 그것도 하나의 채널 카팅이야. 단면을 보고 있죠.
레이저 때문에 사람한테 내가 표시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아, 그리고 지형적으로 지형 터미널 여기 해식 동굴이야. 지금 여기 같이 파도에서 깎여져 있는 동굴이 형성이 돼 있죠. 웨이브컷 케이브. 선생님, 여기 뭐가 좀 보이죠? 리플이 관찰이 되죠. 리플 마크, 연은, 그지? 곱층리면을 따라서. 오. 그다음에 요 크기 있잖아. 요 알게인 사이즈가 어떤 알게인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나? 그다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를 알면은 우리가 당시 수심이 얼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도 멋있게 변형작용이 일어났지. 폴딩이. 여기도 그렇고. 자, 여러분이 이제 정면을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결벽의 모습이 지금 여기 아래 한번 이렇게 돼 있죠. 세립질 퇴적물들이 어두운 색을 띠는 지층이 쌓이고 난 후에 요 밑에 깎으면서 만들어진 채널 구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쭉, 그죠? 그 옆으로 또 오른쪽으로도 연결이 될 거야. 굉장히 큰 하천이면서 조립질의 퇴적물들을 같이 운반시켜 놨던 하천인 거야, 사면에. 그래서 침식을 일으키는 면이 굉장히 샤프하게 나눠 있죠, 이레귤러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 위로 가면서 채워지게 되고, 밑에는 가장 조립질인 퇴적물로 채워지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세립질인 퇴적물로 차곡차곡 채워진 거예요. 이게 과연 이와 같은 이제 하천의 모습을 단면을 보이는 근거였는지, 아니면은 넓게 퍼지는 터비다이트 형태였는지, 아마 후자가 더 나을 것 같아, 해석은. 터비다이트로. 덴서티가 굉장히 높은, 왜? 조립질인 퇴적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하이 덴서티, 고밀도 저탕류 퇴적층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마치 자갈을 쏟아 부어놓은 것 같죠? 볼더들을, 덤프 트럭이. 그렇게 한 거야, 자연이.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는 역들이 상당히 사이즈가 크게 있고, 눈으로 이제 어떤 암상의 역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저께 설명하는데, 역하면은 암상에 불러서 한 가지 암석으로 되어 있는 역, 또는 두 개 이상의 다양한 암상으로 되어 있는 역, 이렇게 구별을 했을 거야. 모노믹틱 혹은 폴리믹틱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나서 이제 역을 공급한 저 산지대 높은 지역이 과연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육안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게 이런 그라니틱 락이 있는가 하면은 요같이 이제 볼케닉 락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화산의 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라니틱 암석도 있었고, 기원지에 이런 것을 가서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 자,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역질 퇴적물들 위에 이제 올라서 있는데, 역암에서 역하고 기질하고 차이는 이거는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구별하는 거는 주된 역의 사이즈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적으면 기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한 바운다리 경계는 없어, 구별하는. 그러나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구별이 될 때 그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쳐다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 자, 이것들 다 기질이야. 이제는 조립이지만은 이게 역인 거고. 그래서 역과 기질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역들이 서로 다 있습니까? 안 다 있습니까? 안 다 있지요, 그죠? 자, 이런 거를 파라콩글로메레이트라고 그래. 그래서 기질, 지지, 역암이야. 그렇습니다. 기질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얘네들이 그대로 실려서 온 거야. 이러면 이제 데브리 플로우에 의해서, 아까 세 가지 운반 기작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데브리 플로우, 따라서 해줘. 데브리 플로우. 그 다음에 데브리 폴. 그 다음에 덴서티 커런트. 요 중에 데브리 폴이, 플로우야. 사태 퇴적물처럼 사면을 따라서 그냥 퇴적물들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멋진 변형 구조가 관찰이 되니까 한번 보라고 온 거예요. 여기 앞에 층리가 휘어져 버렸죠, 위아래로.
위에 있는 지층이 두껍게 무게로 눌러대니까 그 아래에 있는 지층이 변형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위로 연결되어 있는 조립질 퇴적층이 세립질 퇴적층 위에 놓이면서 무게를 가해 버리니까 변형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SSDS의 하나야. 자, 그 위에 놓여져 있던 퇴적층이 또 어떤 퇴적물이냐? 여기서 쳐다보게 돼버리면은 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 데브리 플로우, 그죠? S는 발음 안 해. 불어기 때문에 데브리 플로우. 그래서 지금 데브리 플로우에 이 큰 메스가 세립질 퇴적층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건너오는 도중에 안에 데브리 플로우를 많이 밟고 왔어, 그치? 네.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야, 사면을 따라서. 데브리 플로우라는 것은 그와 같이 사태가 일어난 퇴적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굵은 거 적은 알갱이 뭐 한꺼번에 뒤엉켜 가지고 층리가 관찰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그냥 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려 버린 거야. 자, 그 위로 놓여져 있는 지층을 보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일처럼 검은색에 어두운 색의 그런 지층이 층리가 쭉 관찰이 되죠. 네. 횡적으로 다시 베이슨 플레인 깊은 레이크로 다시 들어오는 환경이 바뀐 거야. 이 데브리 플로우까지만 해도 사면이었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심이 깊어지는 환경으로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층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처럼 횡적으로 연장선이 잘 발달돼 있어.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에 보이면서부터 밝은 색의 지층이 아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층리가 두터워지는 그러한 퇴적층으로 관찰이 될 거야. 자, 요거는 뭐냐? 이것도 여태 수평 층리가 잘 발달돼. 횡적으로 연장선상이 좋아. 저거는 그 세 가지 플로우 메커니즘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뭐였죠? 덴서티 카런트에 의한, 즉 터비다이트야, 저탕류 퇴적물이야. 다시 베이스 오브 슬롭으로 온 거야. 슬롭의 가장 밑바닥으로 분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서 있던 지나온 자극은 사면이었고 다시 깊은 호수로 바뀌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베이스 오브 슬롭으로 온 거야. 터비다이트로. 환경이 이렇게 동일한 환경 내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해와서 수심의 변화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머릿속에 그냥 그려 넣어. 네. 여러분들 이제 보면 주변에 전부 다 퇴적층들이 다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갑자기 웬 우뚝 선, 그죠? 이 선 지층에 여러분이 쭉 밑으로 저 바닥까지 쭉 연결될 거야. 직선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수평로를 이루고 있는 퇴적층을 자르고 들어온 이거는 다이크락이라기야. 매감 끼어들어와 있네. 여기에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에이지를 측정한 결과 6,600만 년이래. 그러면은 백악기 말이야, 거의. 그때 이 다이크가 관입을 한 건. 그러니까 퇴적층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한 2천만 년 이후에 얘가 그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퇴적층은 다 고화가 됐고, 그래서 그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틈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관입을 해버렸죠. 시간이 점프를 한 거야. 이렇게 푹 점프. 자, 이게 이제 염기성 다이크였고, 색깔이 조금 어두운 색깔을 띠는 철과 그 다음에 마그네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광물들을 다이크가 이제 끼어 들어왔고, 마그마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쳐다보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단층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관찰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봐도 여기도 단층이 보이죠? 조금 더 가보자, 저쪽으로.
여러분들이 쳐다보게 돼버리면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층선이 보입니까? 요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반대로 방향이 발달이 돼 있죠. 여기를 보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 요 지층이 가는데 이렇게 지층에서 서로 엇갈려 있지. 정단층, 역단층. 역단층. 우리 아까 저 건너편에서 역단층을 본 거야. 스라스트라고 해주는 충상단층을. 그거 하나 또 이쪽 건너편 쪽에 보이는 거든. 이런 모양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지층들이 요 반대 방향에 또 공액단층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방향으로 그 위에 있는 퇴적층 자체가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어. 형태상으로 둥그렇게 마운드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이리 지나가 버릴 거야. 요 어디로 아래로 여기. 이게 메스터 단층이 역단층에 그다음에 거기에 사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세컨더리 폴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 이거는 다 현재 고화되고 있는 상태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왜? 지층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작용에 의해서. 즉 횡압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죠. 퇴적층이 쌓이고 고화가 된 후에 양옆에서 밀어대는 힘이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굉장히 큰 블럭들이 있죠. 볼더 코블들이요, 큰 것들. 저 뒤쪽으로도 몇 개. 쭉. 주변은 다 뭘로 돼 있어? 샌디한 퇴적물로 돼 있잖아.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큰 역들이 껴 있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뭐야? 데브리 폴. 이게 낙하한 거야. 사면을 따라서 쭉 굴러 내려와서. 자, 다시 한번 스팁 슬로프를 가지는 델타 환경은 세리멘트에 이동하는 기작이 뭐뭐? 첫 번째, 데브리 플로우. 두 번째, 데브리 폴. 세 번째, 덴서티 커런트. 자, 여러분이 세 가지를 지금 다 본 거야. 그 퇴적물의 더미 구성으로 지금 여기가 다 돼 있어, 이게. 단지 이제 충소적인 위치에서 어느 것이 주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쭉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여튼간 퇴적물을 운반시키는 기작은 이 세 가지에 합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죠. 퇴적체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에 소프트 셀리멘 데포메이션을 봤어. 그건 뭐에 의해서? 로딩에 의해서. 위에 있는 퇴적층이 두꺼운 퇴적층은 무게가 눌러버리니까 아래에 있는 지층이 변형작용이 일어난 거야. 그걸 봐왔죠. 근데 그거하고 이건 전혀 좀 다른 얘기야, 지금. 왜? 이 세립적인 퇴적층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누가 이렇게 유발시켰는가? 이런 변형 구조를. 아까 여러분한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earthquake. 두 번째는 로딩. 그 다음에 이제 슬럼핑. 그 다음에 화산 활동에 의한 화산 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형작용인데 누가 이제 이렇게 이 중에서 이렇게 났나. 근데 물론 요 격포 분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정합적으로 쌓이는 퇴적층이 응회암이야. 여기 여러분이 책의 그림에 표현해 놨을 텐데 여기 요 그림 여기 요 터프야. 요 우리보다 남쪽 경계에 있는 건데 그 터프가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얘기야. 분출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는 주변이 이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던 지역이야. 그럼 왜 이곳에는 퇴적물에도 화산의 기온에는 퇴적물들이 들어 있으니까 알갱이들이. 그 다음에 아까 역들도 쳐다본 중에서 화산암의 역들이 들어 있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배수 유역에 유역 분지에 그러한 화산암의 활동이 있었고. 자, 그러면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어저께 우리 권창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뭔 일이 일어나? 집안이 흔들려. 왜? 부피가 뜨거운 마그마 바디가 암석의 틈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깨트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거야. 집안이. 화산성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백두산은 화산 이제 곧 분출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냐? 지진을 계속 관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냐? 밑에서도 뜨거운 매그마가 올라오면서 주변의 암석을 달궈 놓으면서 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왜? 밀도가 이거 약하니까.
반대로 역전작용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화산 활동에 일어나서는 지진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거야. 그 시기에 그 이전 아프터는 그런 변형작용이 없으니까 그러한 지진 활동이 없었을 수가 있는. 그래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퇴적물의 저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권창훈 박사님도 또 여기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는데, 퇴적 동시성 변형 구조라고 아까 좀 사용하세요 그래 그러는데, 이런 그림에서 쳐다보게 되는 이 폴드 구조들이 관찰돼. 아까 우리가 밑에 처음에 계단 내려와서 보면 이거 있었죠. 이 폴드의 엑시스를 이렇게 하면 변형 구조 어떻게 변형이 돼 있는가라는 걸 보니까 이 폴드 엑시스의 방향이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쪽이야. 동남동이야. 방향이야. 그러면 퇴적물이 운반되는 하천에 전부 다 운반되는 그 플로우의 형태는 어디냐? 남쪽의 경계로서부터 북쪽, 북동쪽 방향으로 왔어. 자, 그럼 퇴적물들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 지금 얘들이 변형된 구조는 저다 동남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퇴적물이 운반되어 오는 과정 중에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얘들이 운반돼 쌓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흔들어진 거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도 슬럼핑이 일어났는데, 이런 휘어진 것들이 변형작용, 액화작용이 아마 화산성일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지반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지반을 흔들었는데 이런 정도의 휘어질 정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이런 형태로 소프트 세드먼 데포메이션은 매그니튜드가 5 이상이야. 진도가. 그래야 저런 형태가 나타나. 그 이보다 작은 기온의 지진의 경우에는 저런 모습이 안 나타나. 액화 현상이. 그래서 상당히 큰 지진성형 지반의 흔들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본 그거고, 이제 오늘 우리 본 거를 좀 정리를 하자. 여러분들은 이제 햇빛이 더우니까 그쪽에 앉아.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장소가 채석강이야. 이름하여. 그 채석강에 여기 페이지 여기를 쳐다보게 돼버리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아하브로부터 상고까지의 변화. 그림을 김승방 박사님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면서 이걸 해놓으신 거야. 조사를 해가지고. 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여기 글에 써 있는 거 보면,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밑부분에는 베이슨 플레인, 맨 밑에 우리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검은 채석층의 층이 횡적으로 연장성이 좋았죠. 변형되는 거 말고 밑으로 베이슨 플레인이야. 다시 말해서 레이게 딥 베이슨이야. 제일 깊은 분지였어. 환경이 그 당시에 퇴적물이, 세립질 퇴적물이 쌓인 장도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델타 로브. 여러분이 이렇게 마운드 형태 이게 봤죠? 그죠? 그거에 의한 마운드 델타, 이제 스몰 스케일의 델타 로브 시스템이 발달해서, 다시 말하면 베이스 오브 슬로브로 온 거야. 베이스 깊은 곳에서 이제는 사면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온 거야. 환경이.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슨 플레인에, 그 위에 마운드 되는 델타 로브 퇴적물 위에 다시 검은색의 층리가 좋은 지층이 쌓였기 때문에 베이슨 플레인에 다시 또 퇴적물이 쌓인 거고, 다시 스몰 스케일의 두 번째 우리가 단면에서 본 거 있죠, 위에. 그런 것처럼 스몰 스케일의 델타 로브가 또 나왔어. 퇴적물이.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곳은 델타 로브 퇴적, 아니 이제 베이슨 플레인 퇴적물, 검은색의 퇴적층이 또 그 위를 덮고 있으니까 이렇게 환경이 변화했어. 그 다음에 맨 위쪽에 터비다이트도 여기도 베이스 오브 슬롭에 가까운 부분이야. 자, 다시 말해서 한 장소, 레이게 분지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은 퇴적물은 쌓이는 건 시간은 아래에서부터 올드한 타임에서부터 위에는 영한 퇴적물이 쌓이는 거니까 이거는 한 장소에서의 변화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딥 레이그로부터 베이스 오브 슬롭으로 오고, 다시 딥 레이브로 갔다가 다시 베이스 오브 슬롭으로 오고, 딥 레이브로 갔다가 다시 베이스 오브 슬롭으로 온 거야. 환경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야. 공간적인 환경이 변화한 거야, 시간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퇴적층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하겠느냐라는 것에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모든 퇴적층은 읽어내는 하나의 과정이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름하여 왈더슬로라고 그래. 사람 이름이야. 독일의 학자 이름이야. 왈더슬로라고 그래. 자, 요 원리를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청소학이라고 하는 데서 배운 거 있을 거야. 밑에 있는 것이 누중의 법칙, 그지? 횡적으로 수평 연장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 퇴적층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런 왈더슬로를 쓰게 된다 이거야. 자, 왈더슬로라는 게 그렇게 심한 게 아니고, 현생의 환경에서, 자, 우리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것은 육상이야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바다가 있어. 우리보다 더 내륙은 내륙이 있어. 공간적으로 동시에, 그죠? 어느 한 동일한 시간대죠. 저 육지에 퇴적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안선이고, 여러분이 있는 데는 그 해안선의 밖에는 바다가 있다 이거야. 자, 공간적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존재하는 퇴적 환경의 퇴적물 기록은 수직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요같이 해석이 되어 있는 베이슨 플레인, 델타 로브, 베이슨 플레인 이렇게 된 것도 그 당시에는 공식 같이 존재를 했었던 거야. 공간적으로. 그 기록이 수직으로 나온 거야.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개념이 왈더슬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느 것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야. 공간적으로 어떤 환경들이 놓여져 있을 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대열의 육지 퇴적물들이 요 위에 육상에 있을 거고, 여기가 쇼라인이면 비치 퇴적물이 있을 거야. 요 연장선상에 저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에 머린 퇴적물들이 쌓일 거야. 예를 들어 해수면이 높아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적으로 해수면이 올라오면 여기에 우리가 있는 비치가 점점 더 이동을 하겠죠. 그 비치에는 비치 퇴적물이 쌓일 거야. 또 옛날에 비치 퇴적물이 여기 쌓였지만 새로운 비치가 만들어지면 그 비치 퇴적물이 쌓일 거야. 그러면 비치하고 다시 바다 쪽에 있는 머린 퇴적물들이 어떻게 돼? 다시 같이 옮겨 손에 손을 맞잡고 이동을 같이 하는 거야. 육지 퇴적물들은 뒤로 후퇴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직적으로 퇴적물을 보면 여기 원래는 무슨 퇴적물이었어? 비치 퇴적물이었어. 그 위에 머린 퇴적물이 쌓이게 된다. 횡적으로 같이 존재했던 환경의 퇴적물이 수직으로 나오는.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돼버리면 이제 퇴적 층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쉬워지고, 이게 머린 퇴적물인지 육상 퇴적물 모르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를 알면은 위아래 지층을 가지고. 단 이 로를 적용할 때는 최적의 퇴적층들이 전부 다 정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아까 우리 네 가지 부정합 배운 거 있죠? 첫 번째 뭐? 다시 반복 복습. non-conformity. 두 번째 angular conformity. 세 번째 disconformity. 네 번째, 그래,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갔을 거야. 박혀 있을 거야. 잠자도 나올 거야. 자, 이러한 상태가 퇴적층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왜? 그거는 시간이 없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합이기 때문에. 이 정합적으로 돼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왈더슬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격부분지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데가 저기가 이제 센트럴 파트였어. 아까 그 베이스먼트 하이가 나오는 쿼츠 몬조나이트 1억 7천만 년짜리 나오는 데가 있고, 그 위에 퇴적층이 이제 넣어있고, 저 여러분이 오후에 갈 때 저걸 산 튀어나온 부분을 클리프를 넘어서 가게 되면 적벽강이라는 데가 나와. 거기가 북쪽 경계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봤던 저쪽 건너편에서 봤던 거의 남쪽 경계에 가까운 곳이야. 퇴적분지가 경계 단층이 그렇게 떨어져 있던 부근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중간 다 내려앉은 부분이 되겠어. 그래서 이곳이 지금 가장 이렇게 베이슨 플레인의 퇴적물들이 여기에 많이 쌓이게 돼서 분지의 중심부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배경은 뭐냐? 여러 지역에 걸쳐서 북쪽 남쪽에 가서 퇴적층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가를 보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돼버리면 그걸 바탕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그림에는 우리의 격포 분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것을 여기에 그림으로 그리던 거예요. 스테이지 1, 2, 3. 맨 처음에는 분지가 양옆에 단층면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남북 경계부에서, 그죠? 그곳에서만 퇴적물들이 이제 공급이 들어올 거야. 가장자리로. 그래, 요 남쪽 경계, 북쪽 경계에서는 브레이치아들이 많이 쌓여 있고 각이진 역들이, 남쪽에서는 이제 델타 퇴적물들이 공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더 이상은 퇴적물들이 공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분지 가운데 퇴적층들만 쌓인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제 분지에 수면이 바닥이 가라앉아 버린, 수면이 높아져 버린 거야. 요 분지 지반이 더 가라앉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델타가 쌓이는 장소가 멀리 후퇴를 하게 된 거야. 호수면이 높아져지니까. 그래서 분지 경계 가운데 퇴적물들이 쌓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기에는 다시 우리가 델타 로브 퇴적물이라고 그랬죠. 조금 더 이제 근거리로 온 거야. 기원지가 슬롭이 가까이. 그러한 변화를 겪은 격포 분지였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시간에 일어나느냐? 약 100만 년 사이에. 그러고 다 채워져 버린 거야. 격포 분지는. 수명은 100만 년 정도밖에 안 돼. 이 호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 다음 퀘스천. 저러한 머드락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류화석이나 민물 어류화석이 나온 보고가 있었어요. 그걸 보통으로 이제 호수 환경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하나 복습 하나 하는 거. 자, 이러한 스팁 슬로프를 가진 삼면의 삼각주에서는 퇴적물을 운반시키는 메커니즘이 세디멘트 그래비티 플로우에 의해서는 일어난다. 첫 번째 뭐? 크게 이제 여러분이 밥 먹을 거니까 힘 다 써도 돼. 데브리 플로우, 데브리 폴, 덴서티 커런트에 의해서는 퇴적층이 쌓이게 된다. 그죠? 이제 언컨포미티하고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요거 하나. 왈더스 로라고 해주는 거. 퇴적층의 기록을 읽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정합적인 기록에서만 읽어 썼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내가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질문? Any kind. 다 이해가 된 거야? 어? 내가 설명을 잘한 거야? 결론은 나는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그래, 고마워. 오늘 수고했어.